2023년 5월 14일 캄보디아 시엠립의 아침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리조트 야외 레스토랑에는 아침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죠. 테이블 하나에 앉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김도현 52, 이선아 49. 결혼한 지 정확히 20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도현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아는 과일을 접시에 담으면서 미소를 지었죠.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그저 여행지에서 맞이하는 조용한 시간. 두 사람은 한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작은 사무실을 두고 직원 5명과 함께 꾸려가는 중소기업이었죠. 손님들에게는 친절하고 동료들에게는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선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정 확인하자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어요. 앙코르와트 투어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오후 2시 출발. 버스는 리조트 앞에서 대기한다고 적혀 있었죠. 선아는 그 종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나가도 되겠다고요.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천천히 가자고. 두 사람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리조트 정원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야자수가 늘어선 길을 따라 걸으면서 선아는 사진을 몇 장 찍었죠. 도연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실감이 안 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선아는 29이었습니다. 도연은 32. 소개팅으로 만나 6달 만에 결혼했죠. 아들 하나를 낳았고 함께 사업을 시작했어요. 바쁘게 살았습니다. 여유라는 건 사치였죠. 그래서 이번 여행이 특별했어요. 오롯이 둘만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두 사람은 리조트 프런트에 들렀습니다. 도연이 직원에게 물었어요. 근처에 현지 시장이 있냐고요. 직원은 친절하게 지도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강 근처에 작은 시장이 있다고 했죠.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고 설명했어요. 선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시간 있으면 가보고 싶다고요. 도연은 지도를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 먹고 잠깐 다녀올까 싶다고요. 두 사람은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선아는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아들 진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죠. 잘 다녀오시라는 짧은 문장. 선아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잘 있어. 곧 돌아갈게요. 도연은 샤워를 하고 나와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30분. 점심 먹기엔 이른 시간이었죠. 선아가 제안했습니다. 그냥 지금 나가볼까요? 투어 전에 시장 구경하고 오면 딱 좋을 것 같다고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어요. 좋아, 나가자고. 두 사람은 가벼운 차림으로 객실을 나섰습니다. 리조트 입구에서 택시를 잡았죠. 기사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캄보디아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영어로 말했죠. 강 근처 시장으로 가달라고요. 기사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시엠립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오래된 건물들과 먼지 날리는 도로.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가고 노점상들이 길가에 앉아 있었죠. 선아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표정이 밝아 보인다고요. 도연은 고개를 돌려 선아를 봤어요. 선아도 밝아 보인다고 대답했죠. 선아는 웃었습니다. 당신도요. 택시는 약 15분 정도 달렸습니다. 그리고 강 근처 좁은 도로에 멈춰 섰어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시장이 나온다고요. 도연은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죠.
선아도 따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기사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돌렸습니다. 도로는 생각보다 한적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멀리서 시장의 천막들이 보였습니다. 선아가 앞서 걸어갔어요. 도연은 그 뒤를 따랐죠. 두 사람은 천천히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햇빛이 강했어요. 도연은 모자를 눌러 썼죠. 선아는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선아가 멈춰 섰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선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요. 도연은 웃으며 말했죠. 더워서 그런 거라고요. 선아도 웃었습니다. 그런가 봐요. 두 사람은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일 가게, 생선 가게, 옷 파는 노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냄새가 뒤섞였죠. 생선 비린내와 과일 향기, 그리고 땀 냄새. 사람들은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어로 빠르게 말을 주고받았어요. 도연과 선아는 천천히 걸으며 구경했습니다. 선아가 망고 하나를 샀어요. 도연은 물 한 병을 샀죠. 두 사람은 시장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구 쪽으로 돌아왔어요. 시간을 확인했죠. 오후 1시. 투어버스 시간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선아가 말했어요. 이제 돌아가야겠다고요. 도연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근처엔 택시가 잘 다니지 않았어요. 도연이 휴대전화를 꺼내 택시 앱을 켰죠. 신호가 약했습니다. 잘 잡히지 않았어요. 선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 안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도연은 괜찮다고 말했어요. 걸어서라도 갈 수 있다고요.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현지인이었죠. 영어로 물었습니다. 택시 필요하냐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는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도연과 선아는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어요. 두 사람은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좁은 골목길로 걸어 들어갔어요. 도연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택시가 여기 있냐고요. 남자는 대답했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요. 선아가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불안한 기분이 든다고 속삭였어요. 도연도 느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골목 깊숙이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남자는 계속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춰 섰어요.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세단이었죠. 남자가 말했어요. 이게 택시라고요. 도연은 주저했습니다. 이건 택시가 아니었어요. 번호판도 제대로 안 보였죠. 선아가 다시 팔을 잡았습니다. 이상하다고 그냥 가자고요.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죠. 괜찮다고, 빨리 태워주겠다고요.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선아가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도연은 결정을 내렸어요. 타자고요.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죠. 남자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선아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괜찮겠죠? 도연은 대답했어요. 괜찮을 거라고요.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그리고 점점 더 외진 길로 접어들었죠. 두 사람의 시계는 그때 그 순간부터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 선택이 그들의 모든 것을 바꿔버릴 거라는 걸. 오후 2시 10분.
리조트 앞에 투어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김도영과 이선아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이드가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죠. 그리고 오후 3시 27분, 두 사람의 휴대전화 신호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강 근처 외곽도로였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흔적도 단서도 아무것도요. 결혼 20주년을 맞은 부부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햇살 좋은 캄보디아의 오후, 평범한 여행길에서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건 리조트 벽면에 적힌 문장 하나뿐이었어요.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자.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문장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죠. 마치 예고처럼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그날 저녁 6시였습니다. 리조트 직원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죠. 투어버스에 나타나지 않은 한국인 부부가 있다고요. 객실을 확인했더니 짐은 그대로 있었어요. 여권도 옷가방도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죠. 경찰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일정을 놓치는 경우는 흔했으니까요. 아마 다른 곳에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저녁 9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어요. 그제야 경찰은 움직이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리조트 CCTV였습니다. 오전 11시 45분, 김도형과 이선아가 리조트 입구에서 택시에 오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도연에게 뭔가 말하는 모습도 보였죠. 평범한 외출이었어요. 그 어떤 위험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택시 번호판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기사를 추적했어요. 그날 저녁 11시쯤 기사가 경찰서에 출두했죠.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소팟. 택시 운전을 한 지 15년 됐다고 했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 부부를 어디에 내려줬냐고요. 소팟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강 근처 시장이라고요. 부부가 그곳에 가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시장 입구에서 200m쯤 떨어진 도로였어요. 시간은 오후 12시 10분쯤이었다고 기억했죠.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후엔 어땠냐고요. 소팟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른다고요. 부부를 내려주고 바로 다른 손님을 태우러 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소팟의 진술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가 이상했죠. 소팟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들은 시장 근처 작은 도로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 뒤엔 아무도 못 봤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경찰은 정확히 묻지 않았습니다. 소팟도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시장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상인들에게 물어봤죠. 한국인 부부를 봤냐고요. 몇몇 사람들이 기억했어요. 맞다, 어제 왔었다고요. 여자가 망고를 샀고 남자가 물을 샀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정오쯤이었다고요. 하지만 그 이유는 아무도 몰랐어요. 부부가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전 24시간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5월 13일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갔죠. 그날 밤 8시 12분, 리조트 복도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객실 담당 직원 한 명이 증언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부부의 객실에서 소리가 들렸다고요. 언성이 높았습니다. 다투는 것 같았어요. 직원은 잠시 멈춰섰죠.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화난 것처럼 들렸다고 했죠. 여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떨리는 것 같았다고요.
직원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손님의 사생활이니까요. 그냥 지나갔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고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히는 못 들었다고요. 다만 한 단어만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돈. 그 단어가 몇 번 반복됐다고요. 경찰은 메모했습니다. 돈 문제로 다툰 거냐고 추측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아무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스토랑 직원이 증언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아침을 먹었다고요. 싸운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젯밤 다툼은 뭐였을까요? 일시적인 언쟁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전 6시 50분, 도연이 프런트에 나타났습니다. CCTV에 찍혀 있었어요. 혼자였죠. 선아는 객실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직원에게 지도를 요청했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실 건가요? 도연은 대답했죠. 강 근처 시장에 가보려 한다고요. 직원은 지도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도연은 그걸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거기 가면 있을까? 직원은 뭐라고 물었어요. 도연은 웃으며 말했죠.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경찰은 이 장면을 여러 번 돌려봤어요. 도연의 표정을 분석했죠. 불안해 보였습니다.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강 근처 시장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왜 그곳에 가야만 했을까요? 경찰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 45분. 부부가 택시를 탔죠. 그리고 오후 12시 10분 시장 근처에 내렸어요. 그 사이 40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둘은 대화를 나눴다고 기사가 말했어요. 평범한 대화였다고요. 여행 이야기, 날씨 이야기.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12시 10분 이후 모든 게 단절됐어요. 휴대전화 신호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전화는 오후 1시 30분까지 신호가 잡혔어요. 마지막 위치는 시장에서 500m 떨어진 곳이었죠. 선아의 전화는 오후 2시까지 신호가 있었습니다. 위치는 같았어요. 그리고 오후 3시 27분 두 전화 모두 완전히 꺼졌습니다. 마지막 신호 위치는 강 외곽 도로였어요. 시장에서 3km 떨어진 곳이었죠. 어떻게 그곳까지 갔을까요? 걸어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태워줬을까요? 경찰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그 도로를 수색했어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발자국도 없었고 물건도 없었죠. 강물은 흐리게 흐르고 있었어요. 수심은 얕았습니다. 하지만 물속을 확인해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변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이상한 거 못 봤냐고요. 한 노인이 말했어요. 차 한 대가 지나갔다고요. 오후 3시쯤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오래된 세단이었다고 했죠. 색깔은 검은색, 번호판은 기억 안 난다고요. 그 차가 천천히 강 쪽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나오지 않았다고요. 경찰은 그 증언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납치일까요? 아니면 사고일까요? 판단할 수 없었어요. 단서가 너무 적었습니다. 흔적은 끊겼고 목격자도 확실하지 않았죠. 다음 날 한국 외교부에 연락이 갔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시엠립에 도착했어요. 가족에게도 연락이 갔죠. 아들 김진우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24살. 대학을 막 졸업한 청년이었어요. 부모님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캄보디아에 도착해 경찰서로 갔어요.
담당 경찰관을 만났죠. 경찰관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수색 중이라고요. 곧 찾을 거라고요. 하지만 진우는 느꼈어요. 경찰관의 눈빛이 확신 없다는 걸요. 진우는 부모님 객실로 갔습니다. 짐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버지 옷, 어머니 가방, 화장품, 책 한 권, 모든 게 멈춰 있었죠. 진우는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우는 벽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적혀 있었어요. 작은 글씨였죠. 연필로 쓴 것 같았습니다.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자. 진우는 그 문장을 읽고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쓴 걸까요? 부모님이 쓴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요? 진우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벽에 이상한 글이 있다고요. 경찰이 와서 확인했어요. 사진을 찍었죠. 하지만 그게 단서가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 쓴 건지도 모르니까요. 실종 사흘째. 수색은 계속됐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시간은 흘러갔고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부부는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죠. 다만 남은 건 시간의 틈새뿐이었어요. 오후 12시 10분부터 3시 27분 사이. 그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은 답을 주지 않았고 흔적은 모두 사라졌으니까요. 실종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5월 21일 아침 수색대가 다시 출동했어요. 캄보디아 경찰과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함께 움직였죠. 이번엔 수색견 2마리가 투입됐습니다. 독일산 셰퍼드였어요. 훈련된 개들이었죠. 수색견은 리조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선아의 옷에서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리조트 입구를 지나 도로로 나갔습니다. 택시가 갔던 길을 따라갔어요. 시장 근처까지는 순조로웠죠. 하지만 시장 입구에서 개들이 멈췄습니다. 냄새를 잃었어요. 훈련사가 다시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죠. 개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했어요. 마치 냄새가 거기서 끊긴 것처럼요.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막힌 거죠. 진우는 매일 수색 현장에 나갔어요. 경찰을 따라다녔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 흔적을 찾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며칠째 똑같았죠.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밤이면 진우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 사진을 보며 울었죠. 24살. 이제 막 어른이 된 나이였습니다. 부모님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진우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SNS에 부모님 사진을 올렸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찾습니다. 사진 속 도연과 선아는 웃고 있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찍은 사진이었죠. 진우는 글을 썼습니다. 5월 14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실종됐다고요. 누구든 본 사람 있으면 연락 달라고요. 게시물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공유가 수백 번 됐어요. 댓글이 달렸죠.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꼭 찾으시길.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았어요. 이게 위로가 아니라는 걸요. 필요한 건 따뜻한 말이 아니라 부모님이었으니까요. 한국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한국인 부부 캄보디아서 실종. 현지 경찰 수색 중. 방송에서도 다뤘죠. 저녁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앵커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행 중 실종된 부부의 소식입니다. 화면에 도연과 선아의 사진이 떴어요. 리포터가 설명했죠.
결혼 20주년 기념 여행 중 사라졌다고요. 현지 당국이 수색 중이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요. 가족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죠. 너무 안타깝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납치 아닐까? 사고는 아니길. 사람들은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추측일 뿐이었어요. 실종 2주일째. 수색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시엠립 전역을 뒤졌어요. 강변도 다시 확인했죠. 잠수부까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강 속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은 탁했지만 수심은 얕았습니다. 숨길 만한 곳이 없었죠. 경찰은 다른 가능성을 검토했어요. 조직 범죄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캄보디아엔 인신매매 조직이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을 노리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납치라면 몸값 요구가 있어야 했어요. 연락이 와야 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은행 계좌도 추적했어요. 도영과 선아의 통장을 확인했죠. 실종 이후 출금 내역이 없었습니다. 카드 사용 기록도 없었어요. 마지막 거래는 5월 14일 오전이었습니다. 리조트에서 아침 식사 계산한 게 전부였죠. 진우는 경찰서에 앉아 있었어요. 담당 형사가 앞에 있었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모님이 평소에 어떠셨냐고요? 진우는 대답했습니다. 평범했다고요.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다고요. 형사가 다시 물었어요. 혹시 빚이 있었냐고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다고요. 여행사가 잘 되는 편이었다고 말했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다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도망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형사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실종 전날 밤 다툼에 대해서요. 리조트 직원이 들었다는 그 소리. 진우는 놀랐어요. 부모님이 싸웠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우는 말했죠. 그럴 리 없다고요.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의심은 커졌습니다. 혹시 부부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돈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요? 경찰은 조사를 확대했어요.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했죠. 회사 직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좋은 사람들이었다고요. 사장님 부부는 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일도 성실했고 직원들한테도 잘해줬다고요.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경찰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사라졌죠. 흔적도 없이요. 실종 3주째. 언론의 관심이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처음엔 매일 나오던 기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었어요. 방송 뉴스에서도 다루지 않게 됐죠. 사람들의 기억도 희미해졌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터졌고 관심은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진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캄보디아에 계속 머물렀어요. 돌아갈 수 없었죠. 부모님 없이 한국에 가면 뭐 하겠어요. 매일 수색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이 말렸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요. 여기 있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하지만 진우는 버텼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믿었죠. 살아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진우는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진우는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물 위에 비쳤습니다. 진우는 그 풍경을 보며 울었어요. 부모님도 이 풍경을 봤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뭘 생각하셨을까요? 진우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다시 SNS에 글을 올렸어요. 3주째입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살아만 계세요. 제발이요. 댓글이 몇 개 달렸지만 예전만큼 많지 않았어요. 관심은 식었고 희망은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꿈을 꿨어요. 부모님이 나타났습니다. 웃고 있었죠. 진우야, 괜찮아. 우리 잘 있어. 진우는 꿈속에서 울었어요. 어디 계세요? 어디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사라졌어요. 진우는 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새벽 4시였죠.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진우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실종 한 달째. 공식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어요. 가능한 모든 곳을 뒤졌다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죠. 진우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캄보디아에 있어도 소용없었어요. 돈도 떨어졌고 체력도 한계였죠. 진우는 짐을 쌌습니다. 부모님 여권을 챙겼어요. 객실에 남아있던 물건들도 가져갔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진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시엠립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부모님이 걸었을 그 길들, 마지막으로 숨 쉬었을 그 공기.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거예요. 꼭 찾을 거예요. 비행기가 떴습니다. 창밖으로 캄보디아가 멀어졌어요. 진우는 눈물을 닦았죠. 부모님의 시계는 5월 14일 오후 3시 27분에 멈췄습니다. 진우의 시계도 그날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은 흘러도 진우는 그 순간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잊어갔어요. 사건은 미제로 남았죠. 김도영과 이선아. 그 이름은 기록으로만 남았습니다. 실종자 명단 속에서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자리예요. 2023년 11월 20일. 실종 후 정확히 6개월하고 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 외곽,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버려진 농수로가 있었죠. 오래전 관계용으로 쓰이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어요. 12살 소년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평소와 다른 길로 가려다 농수로 옆을 걷게 됐죠. 오후 4시 15분쯤이었습니다. 소카는 뭔가 이상한 걸 봤어요. 농수로 안에 큰 물체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죠. 가까이 가봤어요. 차였습니다. 차 한 대가 물속에 반쯤 잠겨 있었어요. 소카는 놀랐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죠. 차 색깔은 검은색이었어요. 오래된 세단 같았습니다. 앞부분이 물에 잠겨 있었고 뒷부분은 드러나 있었죠. 번호판도 보였어요. 진흙투성이었지만요. 소카는 주저했습니다. 가까이 갈까 말까? 무서웠어요. 혹시 안에 사람이 있으면 어쩌죠?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소카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농수로 벽을 타고 내려갔죠. 물은 생각보다 얕았습니다. 무릎까지 찼어요. 소카는 차에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들여다봤죠. 흐릿했어요. 진흙과 이끼가 끼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보였습니다. 좌석에 물건들이 있었어요. 소카는 차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열리지 않았어요. 잠겨 있었죠. 안쪽에서요. 소카는 뒷문을 시도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소카는 트렁크로 갔습니다. 반쯤 열려 있었어요. 손으로 밀어 올렸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트렁크 안에 물건이 있었어요. 가방 하나. 젖어 있었죠. 속하는 그걸 꺼냈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 여권이 있었습니다. 두 권이었죠. 부식돼 있었어요. 하지만 글자는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속하는 한국 여권인 걸 알았어요.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여권 말고도 뭔가 있었습니다. 반지였어요. 두 개였죠. 금으로 된 것 같았습니다.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속하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한글이었으니까요. 속하는 더 이상 만지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경찰서까지는 10분 거리였어요. 속하는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죠. 경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속하는 말했어요. 차를 발견했다고요. 농수로에 있다고요. 안에 한국 여권이 있다고 했죠. 경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오후 5시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속하가 안내했죠. 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찰 3명이 농수로로 내려갔어요. 차를 확인했죠. 먼저 번호판을 봤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렌터카였어요. 5월 13일에 대여됐다고 나왔습니다. 반납은 5월 15일로 예정돼 있었죠. 하지만 반납되지 않았어요. 경찰은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겨 있었죠. 공구를 가져왔어요.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안은 물과 진흙으로 가득했어요. 좌석도 젖어 있었죠. 앞좌석을 확인했습니다. 핸들에 진흙이 묻어 있었어요. 운전석 바닥에 뭔가 있었죠.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여성용 샌들이었어요. 경찰은 그걸 꺼냈죠. 조수석도 확인했습니다. 물병이 하나 있었어요. 라벨은 벗겨져 있었죠. 뒷좌석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시트가 젖어 있을 뿐이었어요. 트렁크를 다시 봤습니다. 가방 말고 다른 것도 있었어요. 흙먼지가 쌓여 있었죠. 물풀 흔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샘플을 채취했어요. 나중에 분석하려고요. 블랙박스를 찾았습니다. 대시보드에 달려 있었어요. 경찰은 그걸 떼어냈죠. 물에 젖어 있었지만 작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시 증거품으로 확보했어요. 차를 견인했습니다. 레커차가 왔어요. 농수로에서 차를 끌어올렸죠. 밧줄로 묶어 천천히 당겼습니다. 차가 물 밖으로 나왔어요. 물이 철철 흘러내렸죠. 그날 저녁 증거물들이 경찰서로 옮겨졌습니다. 여권 2권, 반지 2개, 신발, 그리고 블랙박스. 경찰은 여권을 확인했어요.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흐릿했지만 얼굴이 보였죠.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습니다. 이름이 나왔어요. 김도현, 이선아. 경찰은 얼어붙었습니다. 5월에 실종된 그 부부였어요. 즉시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죠. 다음 날 아침 국립과학수사대가 투입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차량을 분석했어요. 먼저 외관을 봤죠. 충돌 흔적은 없었습니다. 긁힌 자국도 별로 없었어요. 차량 자체는 멀쩡했죠.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좌석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흔은 없었습니다. 다만 물과 진흙만 있었죠. 핸들에서 지문을 채취했어요. 하지만 물에 씻겨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트렁크의 흙먼지를 분석했습니다. 성분을 조사했어요. 결과가 나왔죠. 강변 토양이었습니다. 시엠립 외곽 강변과 일치했어요. 물풀도 같은 지역에서 자라는 종이었죠. 블랙박스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전문가가 메모리를 분리했어요. 물에 손상됐지만 복구 가능성이 있었죠. 며칠 동안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부 데이터를 복구했어요. 영상이었습니다. 짧았어요. 정확히 10초였죠. 화질은 나빴습니다. 어두웠어요. 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죠. 여기 너무 어두워. 그리고 잠시 침묵.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 켜줘. 그 순간 화면이 흔들렸어요.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첨벙거리는 소리. 차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죠. 10초 후 영상이 끊겼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분석했죠. 목소리는 이선아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가족에게 확인했어요. 진우가 들었죠. 맞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라고요. 영상 속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어두웠지만 실내가 아니었어요. 야외였죠. 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찍힌 거였어요. 시간을 추정했습니다. 블랙박스 로그를 확인했죠. 5월 14일 오후 8시 42분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밤이었어요. 경찰은 타임라인을 재구성했습니다. 오후 3시 27분 휴대전화 신호 끊김. 오후 8시 42분 블랙박스 마지막 영상. 그 사이 5시간 동안 뭔가 있었던 거죠. 렌터카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5월 13일 오전 11시에 대여됐어요. 대여자 이름은 삭제돼 있었습니다. 렌터카 업체 직원에게 물었죠. 기억나냐고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요. 기록이 없으면 알 수 없다고 했어요. 누군가 고의로 삭제한 거였죠. 왜 그랬을까요? 뭘 숨기려 한 걸까요? 차량 동선도 추적했습니다. CCTV를 뒤졌어요. 5월 14일 오후 시장 근처에서 그 차가 포착됐습니다. 오후 1시 20분쯤이었죠. 운전자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차창에 선팅이 돼 있었거든요. 차는 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외곽도로로 빠졌어요. 오후 3시경이었죠. 그 후론 CCTV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였을 거라고요. 차가 농수로에 빠진 거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의문이 많았어요. 왜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을까요? 왜 시신은 없을까요? 수색대가 다시 투입됐습니다. 농수로 주변을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없었어요. 옷가지도 소지품도 없었죠. 차 안에 있던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진우는 다시 캄보디아로 날아왔어요. 차량을 직접 봤습니다. 부모님이 탔던 그 차. 진우는 차 앞에 서서 울었어요. 정말 여기 계셨던 거냐고 물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봤어요. 어머니 목소리를 들었죠. 여기 너무 어두워. 불 켜줘. 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뭘 느꼈을까요?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려 했습니다. 사고사로요. 하지만 진우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설명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았죠. 차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던 이유, 시신이 없는 이유, 렌터카 기록이 삭제된 이유, 그 모든 게 의문이었습니다. 진우는 경찰에게 말했어요. 다시 조사해 달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죠. 진우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그날 밤 진우는 농수로에 갔어요. 차가 발견된 그곳,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부모님이 여기 계셨어요. 마지막 순간을 이곳에서 보냈죠. 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부디 편히 쉬시라고요. 2023년 12월 사건은
공식적으로 사고사로 종결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농수로에 추락한 사고라고 결론 내렸죠. 시신 미발견은 강물에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끝이라는 거죠. 부모님의 죽음이 단 몇 줄로 정리되는 거였습니다. 사고사, 그 두 글자로요. 진우는 보고서를 구겼어요. 손이 떨렸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경찰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죠.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진우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텅 빈 집이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거실에 앉았어요. 부모님 사진을 봤죠.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며칠 동안 진우는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잠도 오지 않았죠. 계속 생각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진우는 부모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었죠. 아버지 정장, 어머니 원피스,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실 때 입으셨던 옷들도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있었죠. 여행사 관련 서류, 은행 통장, 보험 증서. 진우는 하나씩 확인했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평범한 부부의 평범한 삶이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한 통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잔액이 이상했어요. 5월 10일에 큰 금액이 인출돼 있었죠. 3천만 원. 진우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 이렇게 큰 돈을 뽑으셨을까요? 진우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직원이 조회했죠. 5월 10일 오후 2시 15분 도연이 직접 창구에서 인출했다고 나왔습니다. 현금으로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용도로 뽑았는지 아냐고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기록에 없다고 했죠. 다만 본인이 직접 왔고 신분증 확인 후 인출했다고만 나와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작지 않은 돈이었어요. 여행 가기 나흘 전에 뽑으신 거였죠. 왜 그랬을까요? 캄보디아에 가져가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쓰신 걸까요? 진우는 부모님 회사로 갔습니다. 여행사는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었죠. 진우를 보자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슬픈 표정이었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5월 초에 뭔가 특별한 일 하신 거 없었냐고요. 직원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평소와 똑같았다고 했죠. 다만 한 직원이 기억해냈습니다. 그날 사장님이 누군가와 통화하셨다고요. 목소리가 좀 높았다고 했어요. 화난 것 같았다고요. 통화 내용은 못 들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말했죠. 진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셨는지 아냐고요. 직원은 모른다고 했어요. 다만 통화 후 사장님이 어딘가 나가셨다고 기억했죠. 1시간쯤 후에 돌아오셨다고요. 진우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부모님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통신사에 요청했죠. 며칠 후 기록이 나왔습니다. 5월 초에 통화 내역이 있었어요. 5월 8일 낯선 번호로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통화했어요. 각각 5분, 10분, 20분씩. 진우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용 중지된 번호였어요. 진우는 막막했습니다. 단서는 있는데 연결되지 않았어요. 3천만 원, 의문의 통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의 사고.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때 한 탐사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고 싶다고 했어요. 진우는 망설였죠. 하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프로그램 제작진이 움직였습니다. 캄보디아로 날아갔어요. 현장을 다시 조사했죠. 농수로를 확인했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농수로의 구조였습니다. 수심이 너무 얕았어요. 깊이가 1미터도 안 됐죠. 게다가 입구가 좁았습니다.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어떻게 차가 거기 들어갔을까요? 제작진은 전문가를 데려왔습니다. 교통사고 분석가였어요. 전문가는 현장을 보고 고개를 가로저었죠. 이건 사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차를 넣은 거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제작진이 물었습니다. 전문가는 설명했어요. 첫째, 브레이크 흔적이 없다. 둘째, 차량 각도가 부자연스럽다. 셋째, 수심이 너무 얕아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런데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고요. 제작진은 재현 실험을 했습니다. 비슷한 차로 같은 상황을 만들어 봤어요. 결과는 명확했죠. 운전 중 실수로 빠졌다면 문을 잠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심이 얕아 탈출이 가능했다는 거였어요. 프로그램이 방송됐습니다. 제목은 캄보디아 실종 사건의 진실이었어요.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죠.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것일 수도 있다는 추정이었으니까요. 방송 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쏟아졌어요. 이건 명백히 이상하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한 거다. 다시 조사해야 한다. 사람들은 분노했죠. 하지만 캄보디아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재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죠.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교적 문제라며 조심스러워했어요. 진우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방송도 끝났고 사람들의 관심도 다시 식어갔어요.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죠.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우는 부모님 리조트 객실 사진을 다시 봤어요. 경찰이 찍어둔 거였죠. 그 벽면의 글씨.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자. 진우는 그 문장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필체를 확인했어요. 어머니 글씨 같았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쓴 건지도 알 수 없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쓰신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 날 아침에 쓰신 걸까요?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게 유서일까요? 부모님이 뭔가 예감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저 평범한 여행 메모였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2024년 5월. 실종 1년이 됐습니다. 진우는 추모식을 열었어요. 친척들이 왔죠. 부모님 친구들도 왔습니다. 모두 슬픈 표정이었어요. 진우는 부모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말했죠.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언젠가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부모님을 꼭 찾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죠. 김도영과 이선아. 그들의 마지막 시간은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 하지만 그 이야기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죠. 2025년 11월 현재.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진우는 지금도 부모님을 찾고 있어요. 가끔 캄보디아에 갑니다. 그 농수로에 가서 기도하죠. 사람들은 잊어갔어요. 새로운 사건들이 터졌고 관심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기억해요. 매일 부모님을 생각하죠.
리조트 벽면에 그 문장.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자. 그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작별 인사였을까요? 아니면 약속이었을까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2023년 5월 14일. 그날의 시계는 멈췄어요. 오후 3시 27분에요. 김도영과 이선아의 시간은 거기서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시간의 그림자 속엔 풀리지 않은 진실이 잠들어 있죠. 우리는 여행을 떠날 때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해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죠. 김도영과 이선아는 결혼 20주년을 축하하려 떠났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 했죠.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들이 남긴 건 의문뿐입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아직도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까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될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2023년 5월의 그날. 캄보디아의 햇살 아래서 사라진 두 사람. 그들의 시계는 멈췄지만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이 언젠가 빛을 보는 날까지요.